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박원전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몇 분 조금 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항상 이 학술 세미나에 왔을 때는 마지막 토론자는 예정된 시간보다 항상 좀 좁게 적은 시간으로 이제 발표하는데 우리 배려를 해주셔서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몇 가지 저기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와서 저도 사실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유민주적 시각에서 우리 통일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통일 분야에서 10년 동안 통일 법제 연구를 하고 정부 부처에서 연구 용역이나 또 지금 현재도 정부 부처에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지금 자문도 하고 있는데 그런 통일 교육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저 자신이 좀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제가 토론을 맡은 이상 토론에 좀 충실해서 먼저 우리 발제자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하는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1주제를 맡으셨던 우리 홍조 교수님께서 관련한 건데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바 같이 초등학교 겸정교과서 11종 중에서 그 채택이 가장 높은 6개 검정교과서를 모두 살펴보시고 또 통일교육 내용을 분석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6종 교과서 내에 어떤 통일 내용과 어떤 구조와 배치로 되어 있는지는 사실 많은 대중과 전문가에게는 관심 밖의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제 그 제1주제 발제를 맡으신 호조 박사님께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간략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발제문 7면에서 보면 20대 중에 통일이 매우 필요하거나 약간 필요에 응답하는 비율이 27%, 30대는 약 33%, 다 해서 굉장히 적은 비율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있다라고 지금 진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일반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협력의 대상보다는 오히려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봐야 한다라는 비율이 점점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는 학생들이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 점점 더 많이 보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 교육이 학생들이 통일 의식에 미친 영향이 좀 다른 것에 의해서 통일 의식이 좀 낮아지는 걸 보이는데 이 통일 교육과 관련해서 과연 이 학생들이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통일 교육 부분의 배치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독도 부분을 두고 있다. 이거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좀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조금 더 이걸 보충한다면 이 독도 부분과 관련해서 왜 독도가 다음에 통일이 나왔을까 저도 좀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도 문제라든가 백두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서해 5도 문제라든가 뭐 국경 분쟁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백두산의 경우에는 중국과 북한이 예전에 그 조정 변경 협정을 맺어가지고 백두산의 천지를 기준으로 해서 55대 40으로 이제 분할하는 그런 협정을 맺었던 적이 있고 그것이 우연히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돼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지금 알려진 바에 있습니다. 그런 북한과 중국 간에 맺은 어떤 국경 협정이 우리나라를 기록하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이 독도 문제만 다루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 교류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술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많은 교과서에서 기술되고 있다는 건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현재 상태를 보면은 남북 교류가 사실상 중단이 됐고 중단이 됐는데 그런 중단된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술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로 보이면 결국에는 북한이 북핵 문제로 북한이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대북 제재 속에서 우리가 남북 교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유엔의 제재 하에서는 당연히 남북 교류가 진행될 수가 없겠죠. 결국엔 기본적인 어떤 책임은 북한의 북핵 개발에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기술이 안 된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 통일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좀 객관적으로 그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왜 현재의 교류 협력이 중단됐고 왜 그 중단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주제와도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실 헌법을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또 헌법 자체 법이니까 잘 안 보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자유라는 의미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1987년도에 여야가 합의하고 온 국민이 합의해서 만든 헌법, 지금 현행 헌법이죠. 현행 헌법에 기술되어 있는 아주 핵심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핵심적 가치인 자유를 강조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혀 이상할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술에서 좀 변형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채택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통일 교육에서 학교 현장에서 얼마큼 교육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로스쿨 학생들, 지금 젊은 세대죠, 20대들에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안양을 물어보면 상당수는 모릅니다. 로스쿨 학생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니 10대나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요. 근데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그 원칙을 보면 자주, 평화, 민주 세 가지 원칙을 두고 여기서 자주라는 원칙은 북한의 자주 개념과는 좀 분명히 다른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주라는 말에 우리가 의미가 너무 중의적으로 쓰이다 보니 이 자주를 너무 자주 통일이라는 것을 너무 경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자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재정의를 분명히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1발제자 홍조 박사님께 좀 질문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면요. 우리 발제문 33면에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인데 그 통일에 대한 낭만적 전망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호의의식을 강화하고 있는 주장을 그렇게 호의의식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최근에 다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북한은 이제 최고 존엄이라고 부릅니다. 최고 존엄이 한 연두 교서나 어떤 성명 발표나 선언은 북한도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 위에 노동당 교시 위에 이제 김정은 최고 존엄의 교시가 이제 헌법 위에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사실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두 개의 한국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남측 혹은 남한이라고 얘기를 하지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실 안 썼거든요. 그 전까지.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자신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아까 말했던 우리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 민족이고 민족도 다르다는 거죠. 민족도 다르고 국민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통일 교육에서 우리가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까?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내에서도 일부 좀 좌파 성향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또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조차도 두 개의 한국까지는 말씀 안 하시는데 남과 북이 지금처럼 분단 상태에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로 전쟁 안 하고 여행지 발급받아서 관광하고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통일 뭐가 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두 개의 한국을 주장하고 있고 이제 입장을 돌변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의 자기들이 정통성 가진 하나의 한국 정부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제 분단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지금은 아예 다른 국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좌파 진영에 계신 분들은 또 통일의 방안을 그렇게 남북한이 공존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시고 계시고 한데 우리 좀 헌법을 좀 중요시하시고 또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강조하시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족 정체성이라든가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외에도 또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또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지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2주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독일의 통일 교육과 관련해서 저도 오늘 너무나 많은 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좀 또 고민이 돼서 토론을 한 입장이라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바가 있는데 제 발제자께 아까 우리가 남북한은 독일의 경우와 달라서 다른 타국들 독일은 이제 전승 4개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고 그렇게 진행됐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굉장히 좋은 코멘트시고 또 말씀이셨다고 그래서 좀 배웠던 것 같은데 다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전협정이 북한, 중국, 미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다만 이 이것 때문에 우리끼리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좌파 진영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정전협정 맺었지만 그래서 빨리 종전협정 맺고 통일로 가면 되지 않냐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또 역논리로 이용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국제 현실을 보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서 서로 군사 외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일본, 미국과 같이 또 서방 유럽 국가처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그 서방 진영 국가들과 돈독한 이제 우방 관계를 맺고 있어서 신냉전 시대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신냉전 체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통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한끼리의 노력으로 통일을 더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많겠지만 우리 주변국에 있는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국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또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우리 이제 박사님께 의견 고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의견과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독일과 한국의 통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염돈재 토론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차이점이 많고 또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 반드시 통일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제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몇 가지 좀 고려를 한다면 독일과 한국의 역사적 어떤 사회문화적 차이점을 고려한 어떤 통일 교육이 좀 입안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200개 연방 국가로 분할돼 있었고 나중에 이제 계속 통일의 과정을 이루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독일 제국 내에 독일 제국을 형성하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국가, 지금 우리가 아는 뭐 바이에른주 무슨 주 하는 란트인데 그 란트가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우리는 단일 국가 체제로 천년을 이뤄온 나라라서 분명히 그 사회적 기반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우리가 통일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나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통일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는 탈북민의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얘기를 다루면 당연히 북한이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그들이 또 북송됐을 때의 문제라든가 우리나라가 또 단일 국가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과 통일에 대한 필요성까지도 많은 부분이 같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탈북민에 대한 문제를 통일 교육에 연계해서 교과서나 교재에서 좀 다룰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이 세미나 일정이 사실상 지금 거의 다 시간이 마무리가 된 상태여서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을 충실하게 다시 답을 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 대표로 우리 홍 교수님께서 딱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통일 아까 독일 사례라 보면은 상대의 이념이나 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제일 좋은 준비고 교육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북한의 실상에서 눈 감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곡되게 전달하거나 자칫 북한이 마치 선의를 가진 그러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우리나라 통일교육에서 처음부터 빗나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북한 실상교육이든 아니면 그것이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교육이든 아니면 북한이나 또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대조에 이든 이러한 교육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참 좋은 수단이죠. 그런데 이 수단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좌파들에 의해서 악용당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엉뚱한 교육 내지는 세뇌를 받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북한 실상교육, 이념과 체제의 대조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있어서 좋은 통로로 이걸 교육함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고 장기적인 준비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플로어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분 만약 하신다면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한 분도 1분 내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